흔히 기쁨조라고 불리는 그곳. 들어가면 영광이지만 동시에 자유를 잃는 곳. 어떤 이는 두려움으로, 어떤 이는 선망으로. 은성예술단은 최고 지도자를 위한 특별 공연과 외국 귀빈 접대를 담당하는 곳이었다. 평양의 겨울은 칼날처럼 매서웠다. 2015년 12월 과학영재고등학교 체육관에 검은 코트를 입은 낯선 사람들이 들어섰다. 학생들은 숨을 죽였다. 저 사람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러 왔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북에서는 질문보다 침묵이 먼저 몸에 배는 법이다. 칠판에 분필로 적힌 글씨. 국가의전예술단 공개 선발. 은성예술단. 그 이름만으로도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어떤 이는 두려움으로, 어떤 이는 선망으로. 은성예술단은 최고 지도자를 위한 특별 공연과 외국 귀빈 접대를 담당하는 곳이었다. 흔히 기쁨조라고 불리는 그곳. 들어가면 영광이지만 동시에 자유를 잃는 곳. 한설아, 18살. 무용특 기생이었던 그녀는 키 168cm, 긴 목선, 균형 잡힌 체형으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두 번째는 유연성 테스트. 다리를 180도로 벌리고 상체를 완전히 숙이는 동작. 세 번째는 표정 관리. 웃으라는 지시에 모두가 일제히 미소를 지었다. 심사위원들은 말없이 체크했다. 낙인을 찍듯. 한설아, 합격. 일주일 후 보고하시오. 그날 저녁 설아는 집으로 돌아왔다. 좁은 아파트, 삐걱거리는 문,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니 한미라의 창백한 얼굴. 45살 한때 당 초급 간부였지만 지금은 식료품 배급소에서 일했다.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설아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들어가면 우석이 수술 대기 순번을 앞당겨준대. 설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동생 한우석, 10살.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 수술을 받아야 살 수 있는데 대기자가 수백 명이었다. 돈이 있어도 연줄이 없으면 순서는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은성예술단에 들어가면 그 순서가 앞당겨진다는 것이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설아가 물었다. 보위부에서. 직접 왔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설아야, 엄마가 미안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서. 설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선택이라는 단어는 사치였다. 이건 거래였다. 아니, 거래보다 더 나쁜 것. 인질극이었다. 동생의 목숨을 담보로 한. 설아는 창밖을 보았다. 어두운 평양 거리,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는 밤.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사람을 선택하고 운명을 결정하고 가족을 볼모로 잡았다. 알겠어요. 설아는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는 소리내어 울었다. 설아는 울지 않았다.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동생이 살아야 하니까. 가족이 살아야 하니까. 그날 밤 설아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무엇과 거래한 걸까? 내 청춘? 내 자유? 아니면 내 영혼?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평양의 겨울은 언제나 이렇게 매섰다. 사람의 체온까지 얼려버릴 것처럼. 일주일 후
설아는 은성예술단 본부에 보고했다. 높은 담장, 철조망, 보초를 서는 군인들. 입구부터 다른 세계였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연습실이 나타났다. 천장까지 닿을 것 같은 거울, 바닥의 광택, 그리고 정확히 배치된 발에 20명의 소녀들이 서 있었다. 모두 18에서 20 사이. 모두 아름다웠다. 모두 두려워하고 있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절지도관 강민주가 입장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완벽한 화장, 차가운 미소. 여러분은 이제 국가의 얼굴입니다. 최고 지도자 동지를 모시고 외국 귀빈을 접대하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게 됩니다. 여기서의 모든 것은 비밀입니다.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설아는 주변을 둘러봤다. 20명의 소녀들, 20개의 이야기, 20개의 볼목. 모두가 무언가를 담보로 이곳에 왔을 것이었다. 가족의 병, 아버지의 죄, 어머니의 빚. 북에서는 모든 것이 거래였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강민주가 손뼉을 쳤다. 첫 수업은 미소 훈련입니다. 거울을 보세요. 당신들의 미소는 국가의 품격입니다. 설아는 거울 속 자신을 봤다. 18살 소녀. 아직 어린 얼굴. 그러나 이제 그 얼굴에 표정을 새겨 넣어야 했다. 명령받은 표정을. 통제된 미소를. 설아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거울 속 소녀가 웃었다. 그러나 그 눈은 웃지 않았다. 그날 저녁 기숙사에 돌아와 설아는 침대에 누웠다. 옆 침대에 누운 소녀가 작게 흐느꼈다. 설아는 그 소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여기서는 친구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친구는 약점이 되고 약점은 통제 수단이 되니까. 설아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동생 우석의 얼굴이 떠올랐다. 작고 여린 얼굴, 숨 쉴 때마다 힘들어하는 모습. 우석아, 누나가 널 살릴게. 대신 누나는 여기서 죽을지도 몰라. 천천히, 조용히. 평양의 밤은 깊었다. 은성예술단 기숙사 창문 너머로 별이 보이지 않았다. 하늘도 검열당한 듯 했다. 설아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 선택받은 걸까? 아니면 선택당한 걸까? 답은 없었다. 다만 내일 아침 다시 거울 앞에 서야 한다는 것만 확실했다. 명령받은 미소를 지으며 은성예술단의 그림자가 시작되는 밤이었다. 해시태그 챕터 2 완벽이라는 이름의 훈련. 은성예술단 훈련장은 창문이 없었다. 밖의 날씨를 알 수 없었고 시간의 흐름조차 가늠하기 어려웠다. 벽시계는 있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신 메트로놈이 끊임없이 똑딱거렸다. 그 기계적인 소리가 이곳의 유일한 시간이었다. 새벽 5시 기상방송이 울렸다. 은성예술단 여러분, 기상 시간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 아래 오늘도 영광스러운 하루를 시작합시다. 설아를 포함한 20명의 소녀들이 일제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세수, 머리 정리, 제복 착용. 모든 것이 정확히 15분 안에 이루어져야 했다. 1초라도 늦으면 벌점이었다. 오전 6시 첫 수업은 체력 훈련이었다. 5km 달리기, 300개의 윗몸 일으키기, 1시간의 스트레칭.
무용코치 위성하는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완벽주의자였다. 그는 스톱워치를 들고 소녀들을 지켜봤다. 한설아, 발목각도 2도 틀렸어. 다시. 설아는 숨을 헐떡이며 다시 동작을 취했다. 다리를 180도로 벌리고 상체를 바닥에 붙이는 자세.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지만 표정을 찌푸리면 안 됐다. 고통을 드러내는 것도 감점이었다. 오전 9시 무용훈련이 시작됐다. 은성예술단의 춤은 북한 전통 무용과 현대 발레를 혼합한 형태였다. 손끝의 각도, 발목의 곡선, 고개를 돌리는 속도, 미소의 폭. 모든 것이 수치로 정해져 있었다. 미소는 정확히 입꼬리 3도 상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위성하가 자를 들고 설아의 얼굴에 댔다. 웃음이 과하면 천박해 보이고 부족하면 불손해 보여. 최고 지도자 동지 앞에서 천박하거나 불손할 수 있어? 아닙니다. 설아는 자동으로 대답했다. 다시. 미소 3도. 눈은 부드럽게, 그러나 초점은 흐트러지지 않게. 설아는 거울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1도, 2도, 3도. 각도기처럼 정확하게. 옆에서 다른 소녀가 울음을 터뜨렸다. 못하겠어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위성하는 차갑게 말했다. 그럼 나가. 지금 당장. 난 내 가족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 소녀는 입을 다물고 다시 자세를 잡았다. 설아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다. 여기서 포기는 곧 가족의 파멸이었다. 모두가 볼모였고 모두가 인질이었다. 오후 1시 점심 식사. 배식은 정확히 15분간 이루어졌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반찬 3가지. 영양사가 계산한 정확한 칼로리.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됐다. 체중은 매일 아침 측정되었고 1kg이라도 늘거나 줄면 특별관리 대상이 되었다. 오후 2시 예절 훈련. 예절 지도관 강민주가 들어왔다. 그녀는 은색 쟁반에 와인잔을 올려놓고 말했다. 여러분은 외국 귀빈을 접대하게 될 겁니다. 중국 고위 간부, 러시아 대사, 때로는 유럽의 사업가들. 그들 앞에서 여러분은 조선의 얼굴입니다. 강민주는 와인을 따르는 법을 가르쳤다. 병을 잡는 각도, 따르는 속도, 거품이 생기지 않게 하는 기술. 거품이 생기면 무례한 겁니다. 다시. 설아는 10번, 20번을 반복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강민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 절대 먼저 말을 걸지 마세요. 질문을 받으면 짧게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임무는 보이는 것이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 설아의 가슴에 박혔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소품이구나. 장식품이구나. 오후 5시 사상교육. 모든 단원이 강당에 모였다. 스크린에 최고 지도자의 영상이 나왔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혁명 업적. 2시간 동안 같은 내용이 반복됐다. 졸면 안 됐다. 하품도 안 됐다. 눈을 감으면 감시원이 기록했다. 저녁 7시, 저녁 식사 후 자유시간. 그러나 자유는 없었다.
기숙사 복도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었고 방 안에서조차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 없었다. 설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옆 침대의 소녀, 진아윤이 작게 속삭였다. 설아야, 너 가족 있어? 응. 엄마랑 남동생. 나도. 아빠가 고위간부였는데 숙청당할 뻔했어. 그래서 나를 여기 보낸 거야. 충성의 증표로.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같은 처지였다. 볼모이자 인질. 아윤이 다시 물었다.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었다. 죽거나 버려지거나. 밤 10시 소등. 어둠 속에서 설아는 동생 우석을 떠올렸다. 수술 대기 순번이 앞당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음 달에 수술을 받는다고. 설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우석아, 누나는 괜찮아. 내가 살기만 하면 돼. 누나는 여기서 버틸게. 그러나 버틴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아는 아직 몰랐다. 몸은 훈련으로 강해졌지만 마음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미소가 점점 낯설어졌다. 저건 내 얼굴인가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낸 가면인가. 은성예술단의 훈련은 계속됐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동작, 같은 미소. 메트로놈은 쉬지 않고 똑딱거렸다. 그 소리가 설아의 심장 박동을 대신하는 것 같았다. 기계처럼 정확하게, 감정 없이, 완벽하게. 완벽. 그것은 이곳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설아는 알고 있었다. 완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순간 인간은 부서진다는 것을. 설아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메트로놈이 울릴 것이다. 내일도 거울 앞에 서야 할 것이다. 3도의 미소를 지으며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6개월의 훈련이 끝났다. 설아를 포함한 20명의 소녀들은 이제 완제품이 되었다. 완벽한 자세, 완벽한 미소, 완벽한 침묵. 그들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니었다. 국가의 얼굴이었고 최고 지도자의 위엄을 보여주는 장식품이었다. 첫 배치 통보가 떨어진 날 설아의 이름이 호명됐다. 한설아, 금수산 태양궁전 외국 사절단 환영 만찬 배치. 설아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첫 무대였다. 그러나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컸다.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 가족은? 우석은? 환영 만찬 당일 설아는 특별 제작된 한복을 입었다. 옥색 저고리에 분홍빛 치마, 금빛 놀이개. 머리는 높이 올려 비녀를 꽂았다. 화장은 예절지도관 강민주가 직접 했다. 오늘 오는 사람들은 중국 고위간부들이야. 절대 실수하지 마. 너 하나 때문에 국가 체면이 깎일 수 있어. 금수산 태양궁전. 거대한 건물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설아는 현은색 커튼 뒤에서 대기했다. 광택나는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자신의 것 같지 않았다. 누군가 만들어낸 조작된 아름다움. 연주가 시작됐다. 전통 가야금 선율에 맞춰 설아와 다른 단원 5명이 입장했다. 부채를 들고 우아하게 춤췄다. 손끝 각도, 발목 움직임, 고개 돌림.
모든 것이 정확했다. 6개월간 반복한 동작은 이제 호흡처럼 자연스러웠다. 중국 고위 간부들이 박수를 쳤다. 설아는 미소를 지었다. 3도 정확히. 춤이 끝나고 설아는 와인을 따르는 임무를 맡았다. 은색 쟁반, 크리스탈 잔, 프랑스산 레드와인. 병을 기울이는 각도, 따르는 속도. 거품이 생기지 않게. 완벽하게. 한 중국 관료가 말을 걸었다. 아가씨, 몇 살이요? 설아는 고개를 숙였다. 19입니다. 아름답군요. 조선의 여인들은 정말 우아해.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소만 지었다.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미소. 행사가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보위부 요원 박주하가 기다리고 있었다. 40대 남성, 무표정한 얼굴. 그는 설아를 포함한 단원들을 훑어보며 말했다. 오늘 좋았어. 다만 기억해. 여기서 본 것, 들은 것, 모두 국가 기밀이야. 가족에게도 말하면 안 돼.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중국 관료들의 호화로운 시계, 명품 가방을 든 수행원들, 테이블 위에 사내진미. 북한 주민들은 배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저들은 저렇게 먹고 마셨다. 그 모순이 설아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 후 설아는 몇 차례 더 배치됐다. 러시아 대사 환영 만찬, 유럽 사업가 초청 공연, 당 고위 간부 경축 행사. 매번 같은 패턴이었다. 화려한 무대, 값비싼 음식, 그리고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소녀들. 어느 날 특별 배치 통보가 떨어졌다. 한설아, 최고 지도자 동지 특별 관람 공연. 설아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김정은. 그 이름만으로도 북한 주민들은 떨었다. 실수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공연 당일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한복을 입었다. 옆에서 진아윤이 속삭였다. 설아야, 긴장하지 마. 우리 훈련 많이 했잖아. 그러나 아윤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대극장 무대. 설아는 조명 아래 섰다. 객석은 어두웠다. 그러나 정중앙 VIP석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게 보였다. 김정은. 최고 지도자. 설아는 숨을 참았다. 음악이 시작됐다. 춤은 완벽했다. 6개월간, 아니 평생을 준비한 것처럼. 설아의 몸은 음악에 맞춰 흘렀다. 손끝, 발끝, 시선, 미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공연이 끝났을 때 박수가 터졌다. 김정은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설아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순간 자신이 사라진 느낌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한설아인가 아니면 그저 춤추는 인형인가? 공연 후 특별 지시가 내려왔다. 한설아,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칭찬하셨다. 앞으로 중요 행사에 우선 배치하겠다. 다른 단원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설아를 봤다. 그러나 설아는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두려웠다.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 더 벗어나기 어려워진다는 것.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설아는 거울을 봤다. 화장을 지우고 한복을 벗고 평범한 잠옷을 입었다. 그러나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낯설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설아는 자신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진아윤이 사라졌다. 아침 점호에 나오지 않았고 침대는 비어 있었다. 설아가 예절지도관 강민주에게 물었다. 선생님, 아윤이는 어디 갔어요? 강민주는 차갑게 대답했다. 전출됐어. 더 이상 묻지 마. 전출.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아는 알았다. 북에서 전출은 숙청, 추방 또는 사라짐을 의미했다. 아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실수를 했나? 아니면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나? 그날 이후 아무도 아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설아는 밤마다 아윤의 빈 침대를 봤다. 내일은 내 차례일까? 언제 나도 저렇게 지워질까? 은성예술단의 무대는 화려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그림자가 있었다. 지워지는 이름들, 사라지는 얼굴들. 설아는 알았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완벽해야 한다. 그러나 완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설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없었다. 다만 내일도 무대에 서야 한다는 것만 확실했다. 미소를 지으며 춤추며 그림자로 존재하며 2년이 흘렀다. 설아는 이제 20살이 되었다. 은성예술단에서 그녀는 모범 단원으로 불렸다. 실수 없는 공연, 완벽한 예절, 절대적인 침묵. 그러나 그 모범 뒤에는 조금씩 무너지는 영혼이 있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통보가 떨어졌다. 한설아, 국영무역 7국으로 전출. 설아는 놀라 예절지도관 강민주에게 물었다. 왜요? 제가 잘못했나요? 강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히려 잘해서야. 외화정산 보조 인력이 필요하대. 내가 영어도 조금 할 수 있고 꼼꼼하니까. 국영무역 7국. 설아는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대략 알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대외무역을 담당하지만 실제로는 고위 간부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곳. 북한의 돈줄. 설아는 가슴이 철렁했다. 이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알아서는 안 될 것들을. 전출 첫날, 설아는 평양 시내 낡은 건물에 들어섰다. 은성예술단의 화려함과는 전혀 달랐다. 회색 복도, 삐걱거리는 계단, 담배 냄새. 3층 사무실 문을 열자 부장 리단이 앉아 있었다. 40대 후반, 담배를 피우며 서류를 보고 있었다. 한설아지. 앉아. 리단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내 일은 간단해. 외화 송금 내역을 정리하고 영수증을 관리하는 거야. 질문하지 말고 본 것을 말하지 마. 알겠어? 네. 설아는 자동으로 대답했다. 리다는 두툼한 장부를 넘겼다. 이 송금은 기념문화사업 기금이야. 묻지 말고 맞춰. 설아는 장부를 펼쳤다. 엑셀 시트에 빼곡한 숫자들. 송금 날짜, 금액, 계좌번호. 그러나 받는 사람의 이름은 대부분 가명이었다. 킴제이, 리엠, 파크 S. 설아는 숫자를 입력하며 생각했다. 이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 그리고 이게 정말 문화사업 기금일까? 며칠 후, 설아는 우연히 리단과 다른 직원의 대화를 들었다. 이번 달 스위스 계좌로 100만 달러 넣었어. 네, 부장님. 홍콩 경유로 처리했습니다. 좋아.
최고 지도자 동지 가족 명의로. 설아의 손이 멈췄다. 최고 지도자 가족 명의. 이건 개인 비자금이었다. 국가 돈을 빼돌리는 것. 설아는 숨을 죽이고 계속 타이핑했다. 본 것을 못 본 척해야 했다. 알면 위험했다. 그러나 일을 하면 할수록 설아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됐다. 북한 고위 간부들은 해외에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수억, 수십억 달러가 그 계좌들로 흘러갔다. 그 돈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며 만든 것이었다. 광산, 벌목, 섬유 공장. 노동자들은 하루 몇 시간씩 일하며 거의 돈을 받지 못했다. 그 돈이 고위 간부들의 명품 가방이 되고 해외 부동산이 되고 자녀들의 유학비가 되었다. 설아는 밤마다 숫자를 보며 분노했다. 그러나 표현할 수 없었다. 표현하는 순간 자신과 가족이 위험했다. 그래서 설아는 침묵했다. 숫자를 입력하고 영수증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로봇처럼. 어느 날 리단이 설아를 불렀다. 설아야, 너 동생 있지? 심장 수술 받았다며. 설아의 심장이 철렁했다. 네, 부장님. 잘 됐네. 수술비 많이 들었겠어. 리다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앞으로도 잘해. 내가 잘하면 동생도 계속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협박이었다. 설아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다. 입을 다물어라. 본 것을 말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동생이 위험하다. 설아는 고개를 숙였다. 네, 부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기숙사에서 울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나는 공범이구나. 이 부패에, 이 착취에. 내가 숫자를 입력할 때마다 누군가는 굶주린다. 내가 영수증을 정리할 때마다 누군가의 노동이 도둑맞는다. 그리고 나는 침묵한다. 동생 때문에. 며칠 후 집에서 편지가 왔다. 어머니의 글씨였다. 설아야, 우석이 많이 좋아졌어.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 다 내 덕분이야. 엄마가 정말 고마워. 설아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고. 나는 내 딸이 아니라 공범인데. 나는 내 딸이 아니라 침묵하는 도둑인데. 그러나 설아는 우석의 얼굴을 떠올렸다. 12살, 밝게 웃는 얼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그 모습을 위해서라면 설아는 계속 침묵할 수 있었다. 계속 숫자를 입력할 수 있었다. 계속 공범이 될 수 있었다. 설아는 엑셀 시트를 열었다. 새로운 송금 내역. 홍콩 계좌 100만 달러 파크 H. 명의. 설아는 기계적으로 타이핑했다. 숫자, 날짜, 계좌번호. 그녀의 손가락은 정확했다. 6개월간 은성예술단에서 배운 정확함. 그러나 그 정확함이 이제는 범죄에 사용되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사무실 창밖으로 평양 거리가 보였다. 어두웠다. 전기가 부족해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았다.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배고프지 않을까? 추울 텐데. 그들의 고통 위에 고위 간부들은 해외 계좌에 돈을 쌓고 있었다. 설아는 모니터를 껐다. 숫자들이 사라졌다.
그러나 설아의 마음속에 숫자는 계속 새겨졌다. 100만, 1000만, 억. 그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땀이었고 눈물이었고 고통이었다. 그리고 설아는 그 숫자의 공범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 설아는 버스 정류장에서 한 노인을 봤다. 남루한 옷, 구부정한 등. 그 노인은 작은 봉지에 옥수수 몇 개를 들고 있었다. 그게 하루 식사일 것이었다. 설아는 고개를 돌렸다. 볼 수 없었다. 보면 미칠 것 같았다. 그날 밤 설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숫자의 공범으로, 침묵의 도둑으로, 동생을 위해서라면 영원히. 설아는 눈을 감았다. 대답은 없었다. 다만 내일도 사무실에 가야 한다는 것만 확실했다. 숫자를 입력하며 영수증을 정리하며 침묵하며 평양에 봄이 왔다. 2018년 4월 거리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그러나 설아의 마음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 국영무역 7국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났고 설아는 이제 숫자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계좌가 누구의 것인지 모두 알았다. 알면 안 되는 것들을. 어느 봄비 내리는 밤, 설아는 외국 대표단과의 실무회의 통역을 보조하게 됐다. 중국 사업가들이 북한의 투자를 논의하러 왔다. 회의실은 고급스러웠다. 가죽 소파, 크리스탈 샹들리에, 그리고 테이블 위에 최신 노트북. 리단 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우리 조선은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보장합니다. 중국 사업가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서가 오갔다. 설아는 옆에서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다. 회의가 잠시 쉬는 시간, 한 중국 사업가가 노트북을 열어둔 채 자리를 떴다. 설아는 우연히 그 화면을 봤다.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전 세계의 춤이 나왔다. 브라질의 삼바, 인도의 볼리우드 댄스, 미국의 힙합. 자유로운 움직임, 웃는 얼굴, 그리고 박수. 댓글들이 스크롤됐다. 어메이징, 뷰터펄, 러브 잇. 설아는 숨을 멈췄다. 이게 바깥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춤출 수 있는 거야? 누가 감시하지도 않고, 각도를 재지도 않고, 미소를 강요하지도 않고. 설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중국 사업가가 돌아왔고 노트북을 닫았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의 영상은 설아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날 밤 설아는 잠들 수 없었다. 자유로운 춤.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은성예술단에서 춤췄지만 그게 정말 춤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명령받은 동작이었을까? 설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평양의 밤거리. 어둡고 조용했다. 가로등도 반쯤만 켜져 있었다. 이 고요는 사실 소음이었구나. 설아는 중얼거렸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으로는 수많은 비명이 억눌려 있는 곳. 북한. 설아는 그 비명 중 하나였다. 춤추는 인형, 숫자 입력하는 기계, 침묵하는 공범. 다음 날 설아는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일했다. 그러나 뭔가 달라졌다. 숫자를 볼 때마다 진아윤의 빈 침대가 떠올랐다.
영수증을 정리할 때마다 노트북 속 자유로운 춤이 떠올랐다. 장부를 닫을 때마다 어제 본 노인의 구부정한 등이 떠올랐다. 숫자는 흘러가고 이름은 지워진다. 설아는 혼자 중얼거렸다. 진아윤.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 살아있기는 할까? 설아는 아윤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설아야,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설아는 대답하지 못했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윤은 사라졌다. 설아는 장부의 비고란을 봤다. 전출, 이동, 처리 완료. 이 단어들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워졌을까? 얼마나 많은 이름이 사라졌을까? 설아는 손이 떨렸다. 나도 언젠가 저 비고란의 한 줄이 될까? 점심시간, 설아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옆 테이블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요즘 탈북자가 늘어난대. 국경 경비가 강화됐다더라. 바보들이지. 잡히면 총살인데. 설아는 귀를 쫑긋 세웠다. 탈북. 그 단어는 금기였다. 입에 올리기만 해도 보위부가 조사했다. 그러나 설아는 궁금했다. 탈북한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중국? 한국? 그들은 자유로울까? 설아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나는 가족이 있어. 우석이 있어. 엄마가 있어. 나 혼자 도망칠 수 없어. 그날 밤 집에서 편지가 또 왔다. 어머니의 글씨. 설아야, 우석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 성적 우수상. 선생님이 칭찬하시더라. 다 내 덕분이야. 설아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우석아, 미안해. 누나는 너를 위해 악마가 되고 있어. 공범이 되고 있어. 설아는 거울을 봤다. 22살의 얼굴. 아직 젊었다. 그러나 눈빛은 늙어 있었다. 너무 많은 것을 봤고, 너무 많은 것을 알았고, 너무 많은 것을 침묵했다. 그 무게가 설아의 눈빛을 짓눌렀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설아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대로는 설아도 아윤처럼 지워질 것이었다. 숫자처럼, 비고란의 한 줄처럼. 설아는 노트북 속 자유로운 춤을 떠올렸다. 저들은 웃고 있었다. 진짜 웃음. 강요받지 않은, 삶도로 측정되지 않은, 그냥 행복한 웃음. 설아는 언제 마지막으로 진짜 웃었을까? 기억나지 않았다. 그날 밤, 설아는 결심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름을 지켜야 한다는 것. 한설아로.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다. 창틀을 두드리는 소리가 메트로놈처럼 들렸다. 그러나 이번엔 설아가 박자를 세지 않았다. 비가 제 박자대로 떨어지게 냅뒀다. 그것만으로도 작은 자유였다. 설아는 눈을 감았다.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균열은 작았지만 계속 커질 것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균열은 탈출구가 될 것이었다. 설아는 그걸 믿었다. 믿고 싶었다. 2019년 가을, 설아는 24살이 되었다. 국영무역 7국에서 3년을 일했고 그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숫자를 입력했다. 수억,
수십억 달러. 그 돈은 바다 건너 계좌로 흘러갔고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굶주렸다. 설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았다. 영혼이 먼저 죽고 그 다음 몸이 죽을 것 같았다. 어느 날 설아는 결정했다. 탈북. 그 금기어를 입에 올렸다. 혼자서 조용히. 그러나 어떻게? 국경은 철통 같았다.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다. 잡히면 총살. 가족도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설아는 가야 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수 없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했다. 암시장에서 밀수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두만강 상류, 국경 초소 사이 빈틈이 있어. 돈만 있으면 브로커가 도와줘. 브로커. 설아는 그 단어에 집착했다. 어떻게 접촉할 수 있을까? 몇 달 후, 설아는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다. 윤지호 30대 후반. 겉으로는 무역 중개업자였지만 실제로는 국경 브로커였다. 그는 돈과 위험을 바꿔주는 실용주의자였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제가 국경을 넘고 싶습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지효는 담배를 피우며 설아를 훑어봤다. 왜? 살고 싶어서요. 윤지효는 웃었다. 다들 그래. 그런데 대가는 치러야지. 5,000달러. 반은 지금, 반은 중국 넘어가서. 5,000달러. 설아의 3년치 월급보다 많았다. 그러나 설아는 준비했다. 은성예술단 시절 받았던 선물들을 팔았다. 외국 귀빈들이 준 시계, 목걸이, 향수. 암시장에서 조금씩 팔아 돈을 모았다. 4,000달러. 부족했지만 윤지효는 받아줬다. 나머지는 중국에서 일해서 갚아. 도망가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우석과 어머니. 설아는 그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찢어졌다. 내가 탈북하면 가족은 어떻게 될까? 연좌제로 처벌받을까? 그러나 설아는 선택했다. 여기 남으면 나도, 가족도 결국 무너질 것이었다. 차라리 내가 살아남아서 밖에서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그날 밤 설아는 마지막으로 집에 편지를 썼다. 엄마, 우석아. 미안해. 누나는 조금 먼 곳에 가야 해. 이유는 말할 수 없어. 다만 나를 믿어줘.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꼭. 설아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겼다. 이 편지가 가족에게 전해질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전해지지 않기를 바랐다. 전해지면 가족이 조사받을 테니까. 열흘 후 윤지효가 연락했다. 내일 밤. 두만강 상류. 교대 시간 17분. 그 사이에 건너야 해. 망설이면 끝이야. 설아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내일. 내일이면 나는 이 땅을 떠난다. 태어난 곳, 자란 곳, 춤췄던 곳, 숫자를 입력했던 곳. 모두 뒤로 하고. 다음 날 저녁, 설아는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평양을 떠났다. 기차로 함경북도까지, 그 다음엔 트럭 짐칸에 숨어서 국경 마을까지. 밤 11시, 설아는 두만 강변에 섰다. 어둠 속에서 강물 소리만 들렸다. 윤지효가 손전등을 한 번 깜빡였다. 신호였다.
지금 가. 17분. 설아는 강으로 들어갔다. 물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10월의 강물, 발목을 얼렸다. 무릎까지, 허리까지. 설아는 이를 악물고 걸었다. 물살이 세지 않아 다행이었다. 그러나 공포는 물살보다 강했다. 잡히면 죽는다. 가족도 죽는다. 강 중간쯤 왔을 때 설아는 뒤를 돌아봤다. 북한 땅. 어둠 속에 잠긴 그곳. 설아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엄마. 미안해, 우석. 누나는 비겁한 거야. 혼자 도망치는 거야. 그러나 살아야 해. 살아서 언젠가 너희를 데려올게. 설아는 고개를 돌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중국 땅이 가까워졌다. 물에서 나왔을 때 온몸이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윤지효가 손전등을 다시 한번 깜빡였다. 빨리 와. 시간 없어. 설아는 뛰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윤지효가 담요를 던졌다. 옷 갈아입어. 10분 후 차 온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중국제 티셔츠와 청바지. 북한 옷과는 달랐다. 차가웠다. 낡은 밴. 설아는 뒷좌석에 탔다. 운전사는 말이 없었다. 차는 시골길을 달렸다. 창밖으로 중국 마을이 보였다. 전깃불이 환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다. 설아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다.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새벽 4시, 차는 어느 낡은 민박에 멈췄다. 윤지효가 말했다. 여기서 한 달 숨어 있어. 돈 벌어서 나머지 빚 갚고 그 다음엔 내 길 가.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박 주인은 50대 조선족 여성이었다. 그녀는 설아를 보자마자 알았다. 또 왔구나. 탈북자. 설아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부터 설아는 민박에서 일했다. 설거지, 청소, 빨래. 하루 15시간씩. 돈은 거의 받지 못했다. 빚을 갚는 것이었다. 설아는 불평하지 않았다. 여기는 북한이 아니었다. 여기는 총살당하지 않는 곳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윤지효가 다시 왔다. 빚 다 갚았어. 이제 내 길 가. 한국 가려면 대사관 찾아가. 중국 공안한테 잡히지 마.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물었다. 제 가족은 괜찮을까요? 윤지효는 담배를 피우며 대답했다. 모르지. 운이 좋으면 모를 수도 있어. 내가 혼자 도망친 걸로 처리되면. 설아는 가슴이 미어졌다. 가족. 나 때문에 그들이 고생하고 있을까? 설아는 눈물을 참았다. 이제 울 시간도 없었다. 살아남아야 했다. 그게 가족을 위하는 길이었다. 설아는 민박을 떠났다. 중고 휴대폰 하나, 작은 배낭 하나. 그게 전부였다. 설아는 기차역으로 향했다. 베이징행 기차. 거기서 한국 대사관을 찾을 것이었다. 망명 신청. 그리고 새로운 삶. 기차 안에서 설아는 창밖을 봤다. 중국 대륙이 펼쳐졌다. 넓고 빠르고 복잡했다. 설아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자유, 안전, 아니면 또 다른 감옥? 설아는 눈을 감았다.
두만강에 차가운 물이 떠올랐다. 그 물을 건널 때 설아는 태어났다. 한설아가 아니라 새로운 누군가로. 이름도 과거도 모두 강물에 떠내려 보냈다. 이제 남은 건 미래뿐이었다.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자유로운 미래. 베이징. 거대한 도시, 수천만 명이 살아가는 곳. 설아는 그 익명성 속에 숨었다. 한국 대사관까지 가는데 3주가 걸렸다. 중국 공안을 피해 뒷골목을 돌아다녔고 조선족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돈을 벌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초췌해졌다. 그러나 살아있었다. 마침내 한국 대사관 앞에 섰다. 높은 담장, 경비, 그리고 태극기. 설아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배를 눌렀다. 망명 신청하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경비가 설아를 훑어보고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그날부터 긴 절차가 시작됐다. 신원 확인, 조사, 인터뷰. 설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은성예술단, 기쁨조, 국영무역 7국, 비자금 관리, 그리고 탈북. 조사관들은 꼼꼼하게 기록했다. 한설아 씨, 가족은요? 어머니와 남동생이 평양에 있습니다. 연락할 방법은 없습니다. 3개월 후, 설아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생애 첫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다. 설아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정말 자유로워진 걸까? 아니면 그냥 다른 감옥으로 가는 걸까? 인천공항.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다. 모두 바빴고 모두 자유로워 보였다. 설아는 하나원으로 이송됐다. 탈북자들이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 3개월간 한국 문화, 법률, 경제를 배웠다. 설아는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밤마다 악몽을 꿨다. 보위부가 쫓아오는 꿈, 가족이 처형당하는 꿈, 두만강에 빠지는 꿈. 하나원을 수료하고 설아는 서울 외곽 작은 원룸에 정착했다. 정부 지원금으로 몇 달은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설아는 이력서를 썼다. 그러나 북한 경력을 어떻게 쓸까? 은성예술단 출신, 국영무역 7국 회계 보조. 누가 믿을까? 누가 고용할까? 설아는 결국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손님은 많지 않았다. 설아는 카운터에 앉아 한국 사회를 관찰했다. 사람들은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자유롭게 웃었다. 설아는 그 모든 게 낯설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설아에게 물었다. 말투가 특이하네요. 어디 출신이세요? 설아는 순간 얼어붙었다. 북한 억양이 아직 남아있었다. 함경도요. 설아는 거짓말했다.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설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는 아직도 숨어야 하는구나. 편의점 일을 하며 설아는 한국 사회의 속도에 압도됐다. 모든 게 빨랐다. 지하철, 사람들, 심지어 말도. 설아는 천천히 적응했다. 지하철 개찰구가 터치 한 번으로 열릴 때마다 설아는 뒤를 돌아보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았다. 보이고 아니면 과거. 6개월 후 설아는 트라우마 상담을 시작했다.
하나원에서 소개받은 상담사 정혜람. 30대 여성. 따뜻한 목소리. 설아 씨, 편하게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나 설아는 입을 열 수 없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 내가 춤췄던 무대, 내가 입력했던 숫자, 내가 침묵했던 범죄. 몇 번의 상담 끝에 설아는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은성예술단에 있었어요. 기쁨 줘요. 최고 지도자를 위해 춤췄어요. 정혜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힘드셨겠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저는 국영무역 7국에서 비자금을 관리했어요. 고위 간부들의 돈 세탁이요. 저는 공범이었어요. 설아는 눈물을 흘렸다. 저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걸 알면서도 숫자를 입력했어요. 왜냐하면 제 동생이 살아야 했으니까. 저는 비겁했어요. 정혜람은 설아의 손을 잡았다. 설아 씨, 당신은 생존했어요. 비겁한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뭐가 달라요? 설아가 울며 물었다. 정혜람은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의 몸은 늘 무대였고 감정은 늘 소품이었죠. 이제 대본을 바꿉시다. 당신이 쓰는 대본으로. 그날부터 설아는 과제를 받았다. 나를 위한 안무 쓰기. 설아는 처음엔 어리둥절했다. 나를 위한 안무. 그게 뭐지? 설아는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첫 동작을 적었다. 숨 들이마시기. 간단했지만 의미가 컸다. 은성예술단에서 설아는 숨조차 자유롭게 쉴 수 없었다. 호흡도 측정됐고 리듬도 정해졌다. 그러나 이제 설아는 자기 리듬으로 숨 쉴 수 있었다. 천천히 깊게. 설아는 한강공원에 갔다. 저녁 노을이 강물에 반사됐다. 사람들이 조깅하고 자전거 타고 돗자리 깔고 앉아 있었다. 모두 자유로웠다. 설아는 강변에 서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한국의 공기. 북한과는 달랐다. 무거운 감시의 냄새가 없었다. 그날 밤 설아는 노트에 두 번째 안무를 적었다. 미소 짓기. 각도 상관없이. 진짜로. 설아는 거울을 봤다. 그리고 웃었다. 3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어색했다. 6년간 잊고 살았던 표정이었다. 그러나 조금씩 돌아왔다. 몇 달 후 설아는 작은 카페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바리스타.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 단순했지만 설아는 좋았다. 누가 감시하지 않았고 각도를 재지 않았고 침묵을 강요하지 않았다. 설아는 천천히 한국 사회에 적응했다. 그러나 밤마다 설아는 가족을 떠올렸다. 우석, 지금 몇 살이지? 16?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엄마는? 내가 탈북한 걸 알까? 처벌받았을까? 설아는 알 수 없었다. 북한과 연락할 방법은 없었다. 설아는 그저 기도할 뿐이었다. 부디 무사하길. 부디 살아있길. 어느 봄날 설아는 한강공원에서 춤을 췄다. 아무도 없는 새벽 혼자서. 음악도 없이 그냥 몸을 움직였다. 자유롭게. 각도 없이, 리듬 없이, 명령 없이. 그저 설아가 원하는 대로. 눈물이 흘렀다. 이게 진짜 춤이구나. 이게 진짜 자유구나.
설아는 하늘을 봤다. 서울의 하늘.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밝았다. 도시의 불빛이 하늘을 채웠다. 설아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과거는 강물에 떠내려 보냈다. 그럼 미래는? 설아는 아직 몰랐다. 그러나 확실한 건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제 설아는 빛을 향해 걸을 수 있었다. 2020년 설아는 26살이 되었다. 한국에 온 지 1년 반. 이제 설아는 어느 정도 적응했다. 지하철을 탈 수 있었고, 스마트폰을 쓸 수 있었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밤마다 악몽을 꿨다. 보위부, 은성예술단, 장부의 숫자들. 어느 날 트라우마 상담사 정혜람이 제안했다. 설아 씨, 이제 말할 준비가 됐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설아는 고개를 들었다. 말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증언이요. 당신이 본 것, 겪은 것,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설아는 망설였다. 말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북한이 보복하지 않을까? 가족은? 그러나 정혜람은 말했다. 침묵은 그들의 무기예요. 설아 씨가 말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증인이 되어 역사의 기록자가 되는 거죠. 몇 주 후 설아는 작은 인권단체의 강연 요청을 받았다. 북한 인권 실태 증언회. 설아는 긴장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믿을까? 그러나 설아는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연 당일 설아는 작은 강당에 들어섰다. 50명 정도의 청중. 대부분 대학생과 인권 활동가들이었다. 설아는 연단에 섰다. 손이 떨렸다. 설아는 이름표를 달았다. H. S. 실명은 아직 공개할 수 없었다. 가족을 위해. 안녕하세요. 설아의 목소리가 울렸다. 저는 북한 출신 탈북민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청중이 조용해졌다. 설아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18살에 은성예술단에 선발됐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기쁨조라고 부릅니다. 최고 지도자를 위해 춤추고 외국 귀빈을 접대하는 곳.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 설아는 잠시 멈췄다. 저는 영광이 아니라 감옥이었어요. 설아는 훈련 과정을 설명했다. 창문 없는 연습실, 메트로놈의 소리, 3도의 미소, 각도로 측정되는 몸. 그리고 사라진 친구, 진아윤. 청중이 숨을 죽였다. 2년 후, 저는 국영무역 7국으로 전출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무역회사였지만 실제로는 고위 간부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곳이었어요. 설아는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매일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수억, 수십억 달러. 그 돈은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계좌로 흘러갔어요.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며 만든 돈이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설아는 계속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동생이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저를 은성예술단에 보낸 대가로 동생의 수술 순서가 앞당겨졌어요. 저는 거래했습니다. 동생의 목숨과 제 침묵을.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침묵은 절약 같았고 생존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언젠가 빛이 되었어요. 제 영혼을 갉아먹는 빛. 청중 한 명이 질문했다. 언제 탈북을 결심하셨나요? 설아는 대답했다. 어느 날 노트북 화면에서 자유로운 춤을 봤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춤추는 모습. 그때 깨달았죠. 나는 춤춘 게 아니라 명령받은 동작을 했을 뿐이라는 걸. 그리고 첫 번째 반전이 왔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고백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청중이 긴장했다. 저는 탈북 전 국영무역 7국의 비자금 계좌 정보를 USB에 담아왔습니다. 강당이 술렁였다. 설아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여기에는 500개 이상의 계좌 정보가 있습니다. 고위 간부들의 이름, 계좌번호, 금액. 그들이 얼마나 북한 주민들을 착취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청중이 박수를 쳤다. 그러나 설아는 손을 저었다. 박수 치지 마세요.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저는 이 자료를 가져온 게 동생 때문이었어요. 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두 번째 반전, 진짜 반전이 왔다. 탈북 3개월 후, 저는 브로커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동생 우석이. 제가 탈북한 직후 연좌제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대요. 그런데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석이는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강제 노동 캠프로 보내진 게 아니라 탈출에 성공했어요. 청중이 숨을 죽였다. 설아는 울먹이며 말했다. 제가 남긴 USB 정보 때문에 보위부는 우석을 인질로 삼으려 했어요. 하지만 우석이는 저보다 용감했습니다. 16살에 혼자 두만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 어딘가에서 저를 찾고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설아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석이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말하기 위해서. 북한에는 아직도 수백만 명의 우석이가 있다고. 그들은 굶주리고 감시당하고 침묵당하고 있다고. 설아는 USB를 들어올렸다. 이 자료는 국제인권단체에 제출할 겁니다. 북한 고위 간부들의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며. 청중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설아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은성예술단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한설아입니다. 그리고 우석의 누나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이 설아에게 다가왔다. 격려, 응원, 그리고 질문. 한 기자가 물었다. 앞으로 계획이 뭔가요? 설아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다. 우석을 찾는 거요. 그리고 춤추는 거요. 이번엔 진짜로. 그날 밤 설아는 한강공원에 혼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설아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누나. 나야. 우석이. 설아의 심장이 멈췄다. 우석아. 정말 너야? 응, 누나. 나 지금 베이징에 있어. 브로커가 누나 번호 알려줬어. 설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우석아, 미안해. 누나가 너를 두고 갔어. 아니야, 누나. 누나 덕분에 나도 나왔어. 누나가 용기를 줬어. 우석의 목소리도 떨렸다. 누나, 나 한국 갈 수 있어? 응, 올 수 있어. 누나가 데려올게. 꼭. 전화를 끊고 설아는 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서울 하늘에서도 별이 보이는 밤이었다. 설아는 생각했다. 장부는 닫을 수 있다. 페이지를 넘길 수 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미래는 쓸 수 있다. 설아는 일어섰다. 그리고 천천히 춤을 췄다. 한강공원 밤 혼자. 음악도 없이, 명령도 없이. 그저 설아의 리듬으로. 그녀의 몸이 기억하는 모든 고통을, 모든 침묵을 이제 춤으로 풀어냈다. 그리고 설아는 중얼거렸다. 나는 은성예술단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한설아다. 별빛 아래 설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그러나 이제 그 그림자는 두렵지 않았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기는 것이니까. 그리고 설아는 이제 빛을 향해 걷고 있었다. 새로운 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삶. 설아의 다음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계속된다. 3개월 후, 우석은 한국에 도착했다. 인천공항에서 설아와 재회했다. 남매는 울며 껴안았다. 그리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설아는 인권활동가가 되었고, 우석은 대학에 진학했다. 설아가 가져온 USB는 국제인권단체를 통해 유엔에 제출됐다. 북한 고위 간부들의 비자금이 세상에 공개됐고 국제사회는 제재를 강화했다. 설아는 가끔 춤을 춘다. 작은 무대에서 또는 한강공원에서. 이제 그녀의 춤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자유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수백만 명의 그림자들을 위한 것이다. 설아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리고 언젠가 북한의 모든 그림자가 빛을 향해 걸을 수 있는 날이 오길 설아는 믿는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더 따뜻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마음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